무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단서는 4대 선왕이었던 성왕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왕권 강화와 백제 중흥을 위해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성왕은 당시의 지배 세력을 재편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한다. 부여로 옮긴 후 성왕은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지만 바로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만다. 신라의 배반에 분개한 성왕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 정벌에 나선다. 그것이 이른바 백제와 신라 간의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의 하나인 관산성 전투. 그러나 이 전투에서 성왕은 목숨을 잃는다. 좌평 4명이 이곳에서 전사하게 됐고 또 백제의 군사 29,600명이 이 구천에서 죽음을 당해서 필마무반자라, 즉 말과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기록될 정도로 무참히 참패를 당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왕의 죽음으로 왕권은 급속히 약화됐고 귀족들이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다. 당시의 실세 귀족은 부여로 수도를 옮긴 후 형성된 대성 8족. 이들이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은 사례를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관산성 전투를 주도했던 성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후 귀족들에게 심하게 추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앞날에 벌어진 일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훗날에 큰 환란이 있었으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만약에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십시오. 재위 기간 내내 귀족들의 기세에 눌렸던 위덕왕이 죽은 후 희해왕과 법왕이 그 뒤를 잇지만 둘 다 2년 만에 단명했고 왕권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 당시에 법왕을 제거하게 된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이 실권 귀족들은 자기들의 이제 권력을 또 자기들 중심의 정치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그것도 세력 기반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마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략적인 생각이죠. 그가 바로 익산에 사는 몰락 왕족 서동이었던 것이다.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와 신라는 끊임없이 싸우는 적대 관계였다. 그렇다면 우리 고대사의 가장 극적인 로맨스, 무왕과 선화공주의 결혼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러나 적대국 왕실 간의 혼인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벌일 때 양국 왕실 간에 결혼한 예가 있다.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았는데 석 달 후 성왕이 자신의 딸을 진평왕의 소비로 보냈다. 동성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마침 이제 백제 무왕이 이 자기의 이제 왕실의 권위도 높이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요청해 오는 이런 향상이 되자 신라 진평왕 입장에서도 이 백제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각도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양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합치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화공주하고 무왕의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국제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왕이 신라의 왕실과 혼인을 추진했던 것은 안으로는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밖으로는 일시적이나마 신라와의 대립을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결혼을 가능하게 했던 전설의 노래. 서동요 속에는
당시 백제와 신라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늦추는 정략적인 화해가 담겨 있다. 무왕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선화공주와의 결혼은 뛰어난 수환가이자 전략가로서 그 무왕의 면모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록으로도 무왕의 그런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채가 훌륭하고 뜻이 호방하고 기상이 걸출하였다. 삼국사기는 무왕의 면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대에서는 이런 기질에 걸맞게 무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걸출하고 뛰어난 영웅이었던 무왕은 아주 거대한 절을 짓습니다. 그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 절의 모습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미륵사라고 불렀습니다. 미륵사. 무왕은 왜 이렇게 큰 절을 세웠던 것일까요? 무왕이 거대 사찰을 창건한 단서는 금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금당터엔 다른 건물에선 볼 수 없는 유난히 키가 큰 초석들이 남아있다. 다른 건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징적인 게 상당히 높은 주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높이가 한 9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데 기둥 아랫부분, 기둥이 서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홈을 팠습니다. 이건 옆으로 가는 보가 걸리죠. 그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홈을 파서 옆과 이어지도록 만들었죠. 볼을 띄워서. 그러니까 마루청이 여기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초석의 높이만큼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아랫부분, 여기까지가 바닥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가 지하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금당터 한쪽엔 밖을 향해 터진 곳이 있다. 이 개구부는 출입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초석과 개구부를 통해 당시 지하 공간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왜 이런 지하 공간을 만들었던 것일까? 이쪽을 보시면 흙으로 덮여 있지만 옛날에는 배수구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저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었죠. 금당의 지하 공간은 땅속의 배수로와 연결되고 배수로는 절터 앞쪽에 있는 연못까지 이어진다. 이 배수로와 연못은 지하 공간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륵사 지하 공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는 경주에 있는 가문사지. 통일신라 때 창건된 가문사지 금당터에도 이러한 지하 공간이 남아있다. 기록에 의하면 용으로 변한 문무왕이 와서 쉬일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미륵사의 지하 공간도 가문사의 지하 공간과 비슷한 용도였을 것이다. 미륵사의 지하 공간은 연못에 있는 용이 배수로를 통해 금당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하 공간은 세 곳의 금당에서 모두 발견된다. 금당은 미륵불상을 모신 신성한 공간이다. 왜 이런 금당에 용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만든 것인가? 미륵사에서는 미륵과 용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 발견됐다. 용수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다. 용수는 늪에 사는 용을 의미한다. 원래 이 용수라는 말은 인도말 나가르 준화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라는 말이 바로 큰 뱀을 상징합니다. 코브라. 그리고 이걸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수방이라는 이름은 미륵사지가 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라는 그런 증거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륵을 용의 화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미륵불을 모신 금당에 용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하나의 사찰 안에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각각 3곳에 세운 독특한 양식의 미륵사. 미륵사를 이렇게 세운 것은 미륵사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미륵불이 3회 설법을 통해서 1회 96억, 2회 94억, 3회 92억의 인류를 구원한다. 이렇게 미륵 하생경에 밝히고 있는 그대로 여기다 재현을 시킨 겁니다. 미륵사는 미륵이 내려와서 3번의 설법을 하는 장소를 그대로 구현한 절이다. 밀에 붙여인 미륵을 기다리는 간절한 염원이 미륵사에 이런 독특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용의 화신인 미륵을 기다린 사찰. 이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것은 미륵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륵신앙은 밀에 붙여인 미륵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신앙으로 일종의 구세주, 메시아 신앙인 것입니다. 이 미륵신앙에 의하면 이 미륵이 출현하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최고의 통치자 전륜성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왕이 이 미륵사를 세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약속의 땅에 미륵사를 세워서 자신이 바로 그 땅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왕은 왜 그렇게 전륜성왕이 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백제 정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제 전성기 때 이 백제 영토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밀리면서 이 무왕이 즉위할 즈음에는 영토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고구려에 이어서 신라에게 이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또 이 가야 지역마저도 신라가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자 무왕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었을 겁니다. 미륵사를 세운 것은 무왕의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왕은 그런 미륵사를 수도가 아닌 익산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미륵사지 남쪽 서광동에는 거대한 규모의 능이 있다. 지름 30m, 높이 5m의 이 능은 대왕능으로 불려지고 있다. 대왕능에서 150m 떨어진 곳에 대왕능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왕능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2개의 무덤을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으로 믿고 있다. 이 왕매마을은 옛부터 이 무왕이 어릴 적에 자랄 때 마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그 이름이 마동을 따서 말통대왕이란 말이 전해졌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말통대왕의 묘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을 이름을 왕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왕묘 마을에 있는 이 2개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쌍능으로 불린다. 이 쌍능의 내부는 판석형의 돌을 짜서 만든 석실 고분 형태. 백제 말기에 유행했던 형태로 특히 왕릉에서 많이 보이는 양식이다. 발굴 당시 석실 안은 이미 도굴이 된 상태였고 이 나무 널만이 유일하게 출토됐다. 나무 널에는 관못과 호사스러운 연꽃 모양의 관고리가 달려 있었다. 이런 관장식은 왕릉에서만 발견된다. 쌍릉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물들은 이 무덤이 7세기 백제 말기의 왕릉이라는 것을 짐작해 한다. 그렇다면 이 쌍릉의 주인공은 무왕과 선화공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왕에게 익산은 어떤 곳이었을까? 미륵사를 창건할 당시 백제의 정세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무왕에게 있어 최대 희연하는 신라 공격이었다. 진흥왕이 성왕을 배반하면서 이 한강 하류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이와 같은 일은 전개되게 됩니다. 결국 이 한강 하류 지역에서 잃어버렸던 백제의 그 영토를 이 무왕대에는 이 영토를 대신해서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가야 지역으로의 영토를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백제의 영토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바로 숨어 있는 것이 무왕의 대신라 공격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 역사상 무왕만큼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한 왕은 없었다. 무왕은 무려 12번이나 신라를 침공한다. 당시의 격전지를 살펴보면 익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격전지는 대부분 익산과 가까운 것이었고 가야 지역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익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익산은 공격지로서 가장 적합한 전초기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초기지에 무왕은 백제의 국력을 결집시켜 미륵사를 창건했다. 전초기지와 대사찰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익산과 미륵사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흥미로운 유물이 출토됐다. 미륵사에서 중부라고 쓰여진 기와가 출토된 것이다. 당시 백제는 수도를 오부로 나누었다. 중부는 이 오부의 하나를 뜻한다. 미륵사에서 2km 떨어진 왕궁평. 이곳에서도 수도의 행정구역을 뜻하는 전부, 하부 기와가 출토됐다. 이러한 기와는 익산이 수도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록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교토에 있는 청년원. 중국 천태종을 섬기는 사찰로 대대로 중국 문물을 수입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이 청년원의 창고에서 한 권의 문헌이 발견됐다. 중국 6조 때 편찬된 문헌인 관세음 응험기. 마키다 다이료 교수가 발견한 이 관세음 응험기는 관세음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모아서 기록한 문헌이다. 그런데 이 문헌에서는 백제의 천도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된다. これ血もみとかね、あれもみずるというのは、もうみこれがこの下へ来る、多分写し間違いがあるだろうという話なんですけどね。その地名もだいたい今推定できるんだそうです。 여기서 무강왕은 무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왕이 천도했다는 지모밀지는 어디인가? 익산시 왕궁평의 옛 이름은 지마마지다. 따라서 기록에 나오는 지모밀지는 지마마지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세음 응기 하면은 관세음보살 신앙에 대한 영험담을 그냥 모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관세음 응기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내용은 무왕이 부여에서 익산 지역으로 전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한 연대와 정확한 지명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정관 13년은 서기 639년으로 무왕 40년에 해당한다. 탑 안에는 불사리와 채수정병, 금강반야경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왕궁평에 있는 이 탑을 해체 복원할 때 관세음 응험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물이 그대로 출토됐다. 1층 탑신 속에서 사리함과 채수정병, 금강반야경이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출토 유물과 관세음 응험기의 기록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기록을 통해 익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도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적들이 왕궁평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곳에 남아있는 성벽이다. 돌을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다듬어서 쌓은 성벽. 이 성벽 양쪽에는 성벽을 보호하는 부석을 깔았다. 이러한 부석 시설은 부여의 부소산성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 성벽은 당시 중요한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만 평의 대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성벽. 이 성벽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설계한 성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안압궁에서도 이런 사각형의 성벽이 발견된다. 그리고 성벽 안에서는 백제말기의 건물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탑 밑에서는 건물터를 평평하게 다지기 위한 백제말기의 석축도 나타난다. 이런 유적들을 통해 왕궁평의 공사는 백제말기에 최초로 시작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시대 말경의 그물질이라든가 또 석축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이른 시기 유적인데 한편적으로는 유물로 보아도 백제시대에는 많은 순막새 또 인장화 기와 또 토기 또 같은 유적에서 이러한 유물들이 7세기경 초반 중반 후반을 중심으로 한 유물도 확인되고 있고 통일신라 시대 유적으로는 우선 사찰 유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찰 유적은 지금 현재 5층 석탑은 약간 시기가 늦습니다만은 석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편으로 금당지 또 그 북편으로는 강당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사찰 유적이 후대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성벽과 성벽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건물터들은 백제 말기 이곳에 왕궁과 관련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계속 출토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관궁사라고 쓰여진 기와다. 관궁사는 왕궁 안에 있는 사찰이라는 뜻이다. 또한 중국산 청자 조각이 발견됐다. 이런 호사스러운 중국 청자는 왕실이나 귀족들만 접할 수 있는 보물로 이곳에 있었던 건물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익산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국내 문헌은 김정호의 대동지지다. 대동지지는 익산이 별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별도는 왕의 거처를 마련한 특별한 곳으로 때에 따라서 수도로 바뀔 수 있다. 이로써 익산은 최소한 별도로 운영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궁을 비롯해서 익산은 고대 국가가 수도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왕궁과 왕궁을 겹겹이 둘러싼 산성, 거대 사찰과 왕릉이 있는 곳, 왕도의 비밀을 간직한 익산은 1300년 전에 꿈꾼 무왕의 새로운 세상이었다.